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국민연합의 강석진입니다.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동춘 박사님께서 중국몽은 일장 춘몽이다 하는 타이틀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는 미국보다도 세계 질서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미국과 지금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대적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이제 세계 질서를 파괴를 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공산화하고 중국이 그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그 야망, 그 패권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중공의 그 음모가 무엇인지,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또 교훈을 받고, 이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심각성과 중요함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신 박사님께서 여기에 대해 아주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서론 부분으로 그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는 괜찮고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면 왜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을 체험해 봤어요. 미국의 세계 패권 국가가 돼도 대한민국이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아오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번영은 더 신장이 됐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외에도 많은 부분 우리가 6.25 전쟁의 비참한 그 잿더미 속에서 일약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사실 미군의 존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현실이거든요. 미국이 키워준 거죠. 네, 미국 키워준.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세계 패권 국가가 돼서도 그 동맹국가 그것을 번영을 유지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나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중국은 어떤 나라냐? 우선 과거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중국한테 어떻게 당했죠? 조선시대 선비들은 전부 선비의 글의 모든 내용이 중국의 고전 사서삼경을 전부 인용을 했어요. 소설도 구운몽 같은 걸 제가 옛날에 읽으면은 전부 무대가 중국이에요. 중국. 한국이 아니야. 뭐 홍길동전도 어디 뭐 율도국 이상국이 어디 뭐 그런 그 굉장히 이상이 야릇한 곳이고, 어쨌든 정신 세계가 중국이었고, 중국은 이거를 뭐 철저하게 속국으로서 우리를 간주하고, 그렇죠.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이제 완전 네. 군신 관계를 중국은 그렇게 옛날부터 한 150개국을 자기들의 조공국으로 삼아서 아예 그렇게 군신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하려는 것도 크게 그와 벗어나지 않고 그런 주종 관계를 형성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해서 다시 중국이 세계의 으뜸이 되고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뭐 그런 발상이니까, 미국의 자유주의적 신앙을 중시하고 자유를 신장하는 그런 거의 세계 질서하고는 근본적으로 이 성격이 안 맞는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중국이 커지는 거를 우리가 굳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장춘몽이란 말은 원래 봄에 낮잠 자다가 깨보니까 그게 현실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영어로 데이드리밍이라고 하는데, 낮잠 자면서 꾸는 꿈을 이 낮꿈이라고 그래요. 그건 보통 허망한 꿈이라는 뜻인데, 한여름 밤에 뭐 꿈도 되고 봄 꿈도 되고 뭐 그렇게 비아냥거릴 의도는 없지만, 결국은 중국이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나라의 세계에 위험한 것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제 알고 있는 유학생 애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우리나라를 정말 지금도 자기네 나라의 그 일부분 속국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몇 번이나 싸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받고 있는 교육 자체가 지금 그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있어서 더 위험한 일이라고. 네, 그렇죠. 예, 뭐 중국의 그런 체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교육이 된다면은 네.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를
라는 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은 큰 나라고 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다. 예? 큰 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굴욕적인 예, 것이죠. 거기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는. 왜냐하면 옛날 봉건주의 시대에는 주정관계라는 게 성립이 됐어요. 임금이나 신하 관계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근대 국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나라는 일단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서버닌 스테이트입니다. 국가는 다른 나라 임금 국가가 아무리 크고 영토가 많고 인구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1대1의 주권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해서 간섭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이 옛날에 고대 질서를 다시 심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그걸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 중국이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이 돼서 돈을 벌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세계 2위가 된 거예요. G2라고 하는 건데 물론 체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그런 것이 성숙이 안 됐지만 그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미국의 그 마이클 필즈벨이라는 사람이 쓴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분석이 중국이 그걸 통해서 다시 초강대국 미국을 대체해서 자기들이 1등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이 사람이 그 자기의 관찰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중국 사람들이 물론 굉장히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죠. 중국이 뭐 유명한 말이 뭐 있죠? 만만디라고 하죠. 만만디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전략과 어떤 흉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모택동, 등소평, 시진핑이가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해서 대장정을 가고 있다는 식의 분석이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근저에는 이 중국 사람들이 그 중화 사상, 네, 즉 네. 세계의 자기들의 가장 으뜸이고 중심에 있고 그러므로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또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잘못된 그런 그 국수적인 민족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과거 회계주의적이고 봉건주의적이고 한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질서죠. 구시대적인 그걸 의식이죠.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서 지금 90년대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게 동북공정, 서북공정을 통해서 자국에 있는 영토와 그 주변 국가에 관련된 모든 역사를 지금 다 자국화 예, 시켰잖아요. 중국이 다 만들어낸 거고 중국 네. 중심으로 다 재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거 역사인데 그렇게 거기에 승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남는 게 없죠. 그야말로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역사와 민족성이 중국에 그냥 편입이 되는 거죠. 편입이 그냥 통합이 돼버리는 자, 거죠. 그러면 시대가. 이제 가장 무서운 예, 중국몽이라는 게 뭐냐? 중국몽은 주요 요지를 보면 2049년에 세계 제1의 강대국을 목표로 하는 게 중국몽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2049년을 그 목표 연도로 설정했느냐? 1949년에 10월 1일이죠. 예,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이 되는 딱 10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경제나 군사가 미국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중국이 이제 목표를 설정을 했고 이때는 이제 중국 주도의 세계 단일 질서, 미국도 아니야. 중국이 유일하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이것을 시진핑이 중국몽이라고 했다 이거죠. 뭐 말은 좋죠. 말은 좋습니다. 꿈도 하나, 뭐 세계도 하나, 뭐 그런 말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몽을 계속해서 그럼 중국몽이 뭐냐? 옛날을 재현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이 뭐야? 제일 전성시대가 명나라 청나라였다죠. 예. 중국이 세계의 정점이 있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속국 또는 조공국으로 하겠다는 하나의 세계 질서를 통해서 중국이 지배하겠다는 거. 야, 이게 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명나라의 왕조실록이 만력해전이라는 게 있고 청나라의 왕조실록은 대청해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당시에도 150개 국가가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꿈꾸고 있다고 봐야죠. 조선도 이때 중화세계 하나의 조공국에 불과했다. 그렇죠. 이걸 중국이 그래서 말끝마다 시진핑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중국의 일부였었다. 일부였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중국목 성취를 하려면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1949년도에 그 자기들이 공산 정권 수립 당시에는 이때는 정말 오랫동안 전쟁을 해서 중국이 형편없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게 뭐 누구를 통해서 발전했을까요? 결국 등서평이라는 불세출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웅으로 인정을 해죠. 중국을 다시 살려냈으니까. 모택동 때는 완전히 그 우리 문화 대혁명 알죠? 홍위병이 날뛰는 그런 2년 만이 존재하는 적인데 등서평이 뭐냐? 흑모백묘 전략 있죠. 그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그게 가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사구시잖아요. 실사구시. 공산주의든 네. 자본주의든 네. 인민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다. 상당히 자본주의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등서평이 그래서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인 게 국가 자본주의예요. 그게 일반 시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끌어간다는 그런 국가 중심적인 그런데 경제관이죠. 등서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금 영어로 얘기하면 스마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꿈을 그걸 하는데 조용히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하려는 교훈을 했는데 그것이 도광양입니다. 도광양이라는 것은 그늘에서 조용히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예. 그 야망을 숨기고 안에서 우리 저 벨베트 안에 있는 송곳이라고 그러죠. 벨베트 부드러운 비단 천 밑에 송곳이 숨어 있어. 그것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는 송곳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강택민 있죠. 강택민 시대에는 국력을 다지는 전략기로서 이제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나옵니다. 자, 후진타오 시대는 뭐냐? 후진타오 시대부터 조금 공격적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유소작위, 유소작위는 뭐냐면 할 일을 한다. 중국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제한적으로 내라. 즉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자기들도 이제 한몫을 하겠다는 거죠.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언제까지나 죽어 지내지 말고 때로는 중국이 살아있고 중국은 강국이라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착한 강대국으로 일단 행동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저기고 어쨌든 그래서 등소평의 이제 소위 개혁 개방 이후에 20년 동안 중국이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경제 성장은 빠르게 돼 있는 거예요. 거의 그때는 10%씩 경제 성장이 됐어요. 지금도 뭐 6, 7%라는데 그건 제가 믿지는 않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데 일본을 두르고 됐죠. 일본이 상실감이 클 거예요.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렇게 키워준 거죠. 미국이 키워준 겁니다. 결국은 미국이 자유무역 질서로 다 편입을 해서 봐줬는데 이제 미국의 칼을 들이대고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일종의 뭐 배신을 때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중국몽이 문제가 된 것이 시진핑이가 이제 들어서면서 더욱이 된 거예요. 시진핑이가 2013년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 내년이 되면 한 10년 집권이 돼요. 대개 최근에 그 지도자들 강택민, 호금도가 한 10년씩 집권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은 전임자와는 다르게 자기는 거의 영구 집권을 하도록 지금 거의 중국의 헌법을 바꿔놨고 거기에는 뭐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한 얘기는 분발유의입니다. 분발유의는 분발해서 성과를 낸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제어할 나라는 없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아닌 중국식의 질서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중국식의 질서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공산주의적 패권의 질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유시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의 공산화를 꿈꾸는 거죠. 아, 그럼요. 스탈린이나 그렇습니다. 레닌처럼. 스탈린은 실패를 했는데 자기들은 좀 더 스마트하게 해서 미국을 내부로부터 분열시켜서 하겠다는 거죠. 핵심이 그러니까 일부 성공했어요. 중국이 상당히 자기들 꿈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의 그런 제안은 결국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것에 이제 차라리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은 뭐냐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원칙적으로 존중을 하되
중국의 옛 지배 지역인 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주도를 미국이 인정하라는 요구를 했어요. 오바마 때 했습니다. 오바마 때. 구체적으로 서태평양,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종주권을 미국이 존중할 것을 주장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남중국해가 있고 한반도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우리가 인접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항상 불행한 겁니다. 운명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예, 운명적으로 불행.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시진핑이 제안한 소위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게 뭐냐? 자,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이 종주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서태평양 동아시아에 대한 질서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미국이 아직도 최강이긴 하지만 국력이 중국에 비해서 절대적인 우위는 아니다라고 해서 중국을 주장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기는 어려우니까 일종의 타협을 모색했는데 오바마가 2013년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신형 대국 관계를 인정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때 오바마가 그 시진핑이가 오바마한테 요구하기를 그 동남아시아 그 인도양 그쪽을 그 해역을 우리 중국이 대신 미국에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해달라 그걸 요구하는데 오바마가 그것을 묵인해줬다는 말도 있어요. 그걸 뭐더 확대된 건데 자만 그래서 약간의 일정 부분은 인정하겠다는 게 이미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합의를 토대로 해서 이게 문서화된 건 아닐 거예요. 문서화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1대1로를 추진을 했어요. 1대1로는 두 개가 있죠. 저 육지를 통해서 가는 그 옛날 실크로드, 또 철도, 고속철도를 통해서 가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해로, 옛날에 소위 명나라 때 정화가 바다를 통해서 원정을 했듯이 지금은 어려우니까 그 항구를 갖다 사가지고 그거를 연결해서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1대1로인데 지금 곳곳에서 이제 암초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은 자기들이 그 도련선이라고 해서 중국이 지배하자고 하는 선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중국이 신형 대국 관계를 합의를 했으니까 중국이 주장한 그 세력권에서는 서로가 양보를 하자 하는 그 얘기. 지금 이 신형 대국 관계가 합의를 봤다고요? 합의는 어쨌든 둘이 만나서 그렇게 묵시적 합의를 했는데 이게 뭐 합의라는 게 트럼프 때는 또 이게 다시 뒤집었으니까 안 됐다고 보는 건데 지금 바이든이 됐으면 이게 또 다시 사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우려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래서 뭐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는 뭐 그래서 그때 오바마 때는 아시아 핵이 전략이라는 거를 내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실천은 별로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오바마 때 뭐 북한 핵에 있어서도 뭐라고 그랬죠? 소위 그 전략적 인내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하질 않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의 비화에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 신형 대국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위치에 놓이는 거냐,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왔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반도는 옛날에 속국이었고 종주권이 미치던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연결돼 있고 또 역사적으로 중국이 종주권을 행사했던 지역이었고, 그렇죠. 우리가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무슨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는 중국이 뭐 종주권 주장을 할 수가 없지만 한반도는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그런 인식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북한은 중국의 요동 삼성처럼 하나의 애성화를 하고 동북 사성 정도로 한국은 남한은 핀란드화를 시도를 한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죠. 그러면. 미국하고 이제 떼놓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일단 6.25 때 100만 명을 동원해서
북한이 이 미국한테 넘어가는 걸 방지해서 북한을 갖다 구출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미 원조라고 합니다.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해서 북조선을 원조를 한 거를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북 삼성의 한성 정도의 크기인데 인구는 또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이를테면 산동반도가 1억이 되는데 북한이 2,500만 되니까 산동반도의 4분의 1 정도, 또 스촨성 같은 거는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 있어서는 한국, 미국 등 국가들이 북한 위협이나 북한 내정에 간섭하는 건 철저히 차단하겠다. 그러는 중국의 이건 거의 하나의 한 국가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북한 제조도 중국이 비호한다. 아시죠? 유엔에서 무슨 대북 제재안이 되면 중국은 항상 반대를 해요. 제대로 막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중국이 거의 유일한 보호자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가 소련이 망하면서 러시아가 됐는데 제대로 북한을 지켜줄 수는 지금 없는 상태죠. 지금. 또 북한의 유일한 군사 동맹국이니까 북한은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거예요. 뭐 북한이 뭐 주체 사상에서 자주 외교를 하고 중국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있고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한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비호 아래 북한이 미국하고 한국, 일본의 심지어 미국한테까지도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믿고? 중국을 믿고.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이 아주 들어볼 만하죠. 핀란드화 정책인데 소련이 핀란드를 다루던 방식이에요. 제가 핀란드 얘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어요.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일으키기 직전에 이미 겨울전쟁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겨울전쟁. 겨울에 핀란드를 침공을 했어요. 근데 핀란드에 그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핀란드군을 조직을 해서 눈 위에서 소련군하고 엄청나게 싸우면서 희생도 많이 치렀지만 소련도 아주 식겁을 했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핀란드를 일부 점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선방을 했는데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독일을 갖다 완전히 이기면서 패망을 시켰잖아요. 승자의 지위에 섰으니까 핀란드의 지도부들은 이제는 소련에 대해서 대항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부터 핀란드의 정치자들은 주기적으로 모스크바에 가서 그냥 아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말 잘 듣는 그 동생으로서 그렇게 아예 알아서 시쳇말로 기었다 이게요. 그래서 자기들 안전보장 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중국의 최대 위협인 미국과는 동맹을 풀고 말 잘 듣는 국가가 되라. 니들은 완전히 중국의 속국은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반중국 정책에 동조해서도 안 된다. 중국이 대만, 몽골을 다루는 방식하고 유사해서 한반도를 특히 남한을 다루겠다는 얘기죠. 이게 뭐 엄청난 얘기예요. 이것도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제 사드 배치 같은 문제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길길이 뛰었잖아요. 중국이 하루에 주한 중국 대사가 4번씩 돌아다니면서 사드 배치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런 중국의 어떤 대정책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력에서 뛰어넘겠다는 완전히 분리격리시키겠다는. 그래서 강경화가 소위 산불 정책을 얘기를 했잖아요. 산불 정책을. 산불 정책 스스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미사일 방어 체제에서 벗어나 있고 한미일 동맹을 추구를 않겠다. 산불 정책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가 굴종적인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나라 안보를 누구한테 의존해야 돼요? 중국한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럼 미국한테 의존해서도 안 되고 이게 아무 완전히 사각지대 안보예요. 완전히 사각지대. 자,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핵 위협은 중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북한만 혼자서 저렇게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서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건데 중국이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중국의 국경 무역 또는 선박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밀수가 되면서 북한이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반도 현실인데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바이든 정부 엊그제 미국의 그 D&I 국장이 여성으로 지금 대체가 되는 상원에서 청문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D&I 정보국장이 밝히기를 우리가 중국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경쟁할 건 경쟁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트럼프는 굉장한 반중을 거의 모든 면에 걸쳐서 했는데 무역이나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중국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정보 군사 면에서는 중국이 최대의 위협이기 때문에 그런 잘 다루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됐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때보다는 중국하고 여러 가지 엮인다는 그런 인상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바이든이 어느 정도로 수위를 할 건가. 근데 이제 미국 내 여론은 한 70%가 중국하고는 굉장히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를 일방적으로 외면하고 그렇게 친중 행보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인데 또 모르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요번은 이제 바이든의 차기 행정부하고 관련해서 대중국 정책이 중국이 어떻게 우리 한반도를 생각하고 있느냐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죠. 지금 나라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자, 우리나라는 뭐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또 힘들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